21대 총선이 꼭 2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정당이죠. 이 두 정당이 선대위 오늘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당이 회의를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 분위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풍부한 선거 경험으로 앞에서 끌어주면 뜨거운 실천력을 가진 시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처음 겪는 지금 총선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 어디까지 하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하면 허용이 되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선관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시민당이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를 하고 나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나름의 어떤 계산된 행보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호남에서 결집하겠다. 보수 텃밭, 진보의 텃밭에서 좀 결집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선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형제정당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맞죠? 네. 예. 이름이 지금 비슷해가지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성이 같으니까 형제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형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예, 성이 같아요. 거기는 아예 그냥 원유철 대표가 형제 정당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성이 얘기를 같으니까. 했습니다. 예. 굳이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열린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끝이 같잖아요. 돌림자가 네. 같아요. 같네요. 돌림자가 같아요. 네. 굳이 얘기한다면. 네. 어느 정당, 두 정당은 형제 정당이고 두 정당은 또 돌림이 같으니까 또 형제 정당이고 예. 돌림이 같으면 이제 반드시 친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친 형제가 될 수 있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지금 이게 당명을 적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당명을 적어놓지 않으면요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최백은 대표인가요? 이분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이분 말씀이 민주당이 앞에서 끌어주고 시민당은 수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얘기는요, 두 정당이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당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앵커께서 지금 선관위가 어디가 선거법에 위반되고 어디까지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고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광주에 가는 것도 광주 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더불어시민당이 형제정당이니까 위성정당이니까 우리 비례에 몰아주십시오. 그 얘기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질문에 가름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통합당 행보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황교안 대표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을 확보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미래통합당과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민주당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며칠 내에 그 100조를 절감할 방법들을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말한 100조 확보론에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뺄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황 대표가 저런 답변 며칠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정치와 권력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지금 출마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발언은 꼼꼼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텐데 물론 황교안 대표는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렇게 며칠 내에 저런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100조에 대해서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제1당이 되면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전에 어떤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이것을 만들고 구체적인 얘기는 그 후에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만큼 상당히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 상당히 아직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황교안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한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뭐 국채 50조 국채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100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런 뭐 복지 아니면 지역개발 예산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R&D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든가 뭐 TK라든가 이런 지역의 지역개발 예산에서 빼오면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네.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예산을 몇 조 줄이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100조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약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며칠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만이 이것이 이제 될 텐데 예. 한국당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코로나19에 대한 이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대화를 하자. 그리고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자라고 손을 내민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표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총선용이다라고 깎아내리면서 또 전부 주자 이게 왔다 갔다 있던 기준이 지금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그 70% 하위 소득 70%에게 주는 것 4인 가구 이제 100만 원 기준이죠. 예.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1조 2천억 원은 이미 조성한 저소득층 쿠폰 소비 쿠폰이 있고 예. 그다음에 2조 정도는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나머지 7조 1천억 정도, 7조 1천억 정도는 2차 추경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빚을 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겠다는 게 보관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제 김종인 대표 얘기는 위원장 얘기는 100조를 하자, 더 많이 조성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520조잖아요. 520조에서 이제 필요 없는,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른바 불효불급한 이런 예. 예산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서 하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100조를 빼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520조를 500조 이상을 편성을 했는데 100조가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했을까? 그건 뭐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당도 책임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야당도 한국통합당도 뭔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보관이라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양당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총선 뭐 매표다 이런 얘기는 잘 시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지원을 하는 상황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금 야당의 이 주장이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40조 이제 채권 발행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국채 발행하자 네. 얘기했다가 김종인 대표 말에 따라서 지금 장 교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보관을 또 내놨고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통합당이 더 선제적으로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응했을 때 오히려 굳이 이 부분을 선거와 자꾸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총선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민심의 표심의 그 정서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총선용으로 프레임을 잡고 가는 게 오히려 통합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최 교수의 어떤 해석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역대 야당들은 선거 직전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돈을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 예. 이런 것은 총선용이라고 항상 비판을 100%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여기에 통합당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 들어가는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재난, 코로나19라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고 여기에서 재난의 총괄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당, 네.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시급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긴급 재난자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한국당, 통합당이 과거에 여당이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자금 살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정치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어떤 동의 없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이걸 해냈다. 그것은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정당이 여당일 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쉬운 것이 재난과 어떤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라든가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지금 정치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극한 대결을 하기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선거가 지금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크다고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이득이 있고 통합당은 이 이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온라인 계약도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뭐 정부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유리할지 불리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하고 계약 예, 두 가지 온라인 말씀하시는데. 계약이요. 예. 코로나19는 이제 초기에는 정부가 대응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제 뭐 특히 이제 중국 관련 입국 문제 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해외에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아지고 팬데믹이 선언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글쎄 코로나19를 글쎄 말씀처럼 선거의 변수로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긴 한데 어제 선거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요인이 작동되는 것이니까 여당에게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더 야당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당에게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계약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 저도 뭐 학교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한 정말 있어요. 원래 개강은 이미 한 거예요. 개강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예. 초중고 같은 경우는 계약이 또 연기됐잖아요. 4월 6일 날 계약을 하려 했는데 그것도 연기돼서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는데 온라인 강의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인프라 문제도 있고 실시간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예. 또 대학생들도 지금 이제 학습권 침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등록금 환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글쎄 정부가 4월 6일 날 계약을 얘기했었지만 그때도 4월 6일 날 과연 계약할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들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는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선거에 전 크게 야당이나 여당에게 코로나19만큼 그렇게 선거 요인으로 작동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별로. 네. 코로나19라는 정말 세계적인 대재난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그 자체에 대한 요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교수님, 그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던 작년만 해도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원외 소수 정당들이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참 많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총선을 2주 남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대 양당의 어떤 대립 구도가 그 어느 선거보다 견고한 모습입니다. 과연 민생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 그 밖의 정당들이 제3의 바람이 불 곳이 과연 한 지역구라도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장 교수님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의 정치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이 한국의 정치. 그동안 해방 이후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선거법을 개정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당에서는 포플러스1이라는 이렇게 친여 성향의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물론 공수처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비례성을 대표로 하고 표의 포용성을 확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익집 결사체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초 출발부터 저는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의 국가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건데 이것을 집권당에서 밀어붙였고 그러나 지금 현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선거 자체가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다당제를 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큰 역할을 여기에도 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꼼수와 편법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해서 거대 양당의 패권이 그대로 옮겨가고 이것이 20대보다 훨씬 강화되고 여기에서 국민당이라든가 정의당 이런 소수 정당들 그리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떤 국민들의 관심에서 깜깜이 선거 속에서 잊혀져가는 네. 선택의 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물, 그다음에 이슈, 구도. 근데 인물과 이슈가 사라졌고 여기에서 남는 것은 구도밖에 없다. 네. 구도라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민주계와 그리고 보수 정당인 한국당 과거에 그리고 지금 통합당 이렇게 두 정당이 비례 정당까지 위성 정당까지 편법으로 만들면서 같은 형제당이라고 원팀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이 저촉되냐 안 되냐 그것도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법을 왜 개정했는지 그럼 이것을 누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깜깜이 선거 때문에 비판해 받을 대상을 지금 국민들이 정하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면 틀림없이 또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생당이라든가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여러 가지 소수 정당들이 설당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당 정치가 또다시 양대 패권 정당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수도권 최대 의석을 이번에 나오게 되는 수도권의 민심을 살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 분위기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하는 행위를 보고 보면 서울신문이 철퇴를 내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소위 다수석을 차지한다고는 난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전체 지역구의 253석 중에서 절반 가까이인 121석이 이제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격전지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은 수도권의 성패가 총선 전체의 성패로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수도권 민심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면 각 정당의 선거 전략 단위에서 그 자체적인 집계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각 정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각 선대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렇게 분석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16곳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 같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남, 가불병 3개 지역을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죠. 저곳을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자신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지역들 지금 표시가 되지 않은 지역들은 민주당, 통합당, 공희, 경합 지역, 접전 지역으로 이렇게 꼽은 곳입니다. 저 판세를 일단 보면서 이번 수도권 민심가를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지난 교수님. 20대 선거 때 49석 중에서 민주당이 36석인가를 갖고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압도적이었죠. 예. 완전하게 거의 싹쓸이에 가깝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저게 나온 저 판세만 가지고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나은 상태예요.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네. 근데 이번 선거 앞서 장 교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깜깜이 선거도 깜깜이 선거입니다만 네. 쟁점과 변수가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합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점점 줄어들겠죠, 경합 지역 자체가. 여전히 그리고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여전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여전히 또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양대 진영으로 또 수렴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금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국민당은 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런 쪽의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가 고향 갑에 출마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조금 뭐 이제 우세할 수 있을 것 같긴 모르죠. 거기도 아직 지금도 말할 뭐 수 있죠.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여론조사는 뭐 어렵습니다. 힘들게 박빙이 나오고 박빙을 있고 예. 민생당 후보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진들인데 민생당 후보들도 굉장히 고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른 이유보다도 양대 정당,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이번 선거는 역시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변수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에 관련된 거. 예. 양당의 처방에 대해서 유권자가 어떤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현재 변수로 볼 수가 있고 그 저는 아직 보름은 안 남았죠. 2주 14일 남았죠. 남았습니다. 2주 14일. 4월 예. 1일이니까 14일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몇 가지 양대 정당에 불리한 것도 있었어요.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희석됐죠. 네. 중도 보수와 같이 통합하면서 좀 수구적인 이미지라든지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많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잠복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불편한 입장이 뭐냐면 청와대가 그 뭐 울산시장 선거에 네.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가 많이 관계된 게 있었는데 그 변수가 아직 잠복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코로나19는 이제 부상돼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14일 동안 이런 변수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기저에 깔린 변수. 양대 정당에게 불리한 변수들이죠, 이거는. 그럼 그 불리한 변수를 상대 진영에서는 집요하게 공격을 할 거 공격하겠죠.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표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코로나19 이후엔 거의 변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변수. 근데 그것을 어떠한 정당이 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끔 부각시키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쟁점화시키느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 교수님께서는 수도권 민심 어디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에 결정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49석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양대 패권 정당으로 가면 지역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TK라든가 부산, 경남 그리고 경북 이런 지역은 통합당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호남 쪽은 지금 민주당 쪽이 훨씬 강세를 유지하고 민생당도 한두 석은 있지만 네. 지금 양대 패권 정당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도 서울에서 49석을 가지고 제1당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판세로 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코로나19를 극복할 만한 이슈가 아직은 없다. 코로나19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집권당하고 그리고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재난의 최고의 컨트롤을 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합당에서는 끌고 갈 수 있는 호재가 없고 이번 총선이 결국은 정권 심판이 가장 큰 화두인데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이것을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통합당한테는 이런 것들이 악재로서 계속 작용하고 물론 국가적 재난이지만 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득은 민주당한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 그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을 이슈를 해가지고 이것을 국민적 여론으로 해서 집권 여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을 그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수도권 49석을 예. 지난번처럼 35석을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12석 이것보다 새누리당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오냐, 더 많이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5로 가져오지 않는 한 한국통합당이 일당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죠. 지금 통합당에서는 샤이 보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야권 지지층은 이런 조사에서 밝히길 꺼린다.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샤이 보수가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론조사하고 배치된 경우가 꽤 많았어요.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 때도 당시 새누리당이 상당히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뭐 한석 차이밖에 안 났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했잖아요. 123석으로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가지고 많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단지 전반적인 추세는 알 수가 있죠. 네. 통합민주당이 대단히 불리했었는데 아까 말하면 경제 실정 이런 거였겠죠. 정부 심판원이 작동할 수밖에 없죠. 총선거라는 거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무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적어도 그 상황은 모면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런 점은 있다 하더라도 아직 14일 남았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네. 단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판세 같은 거 볼 때 말이지. 예. 그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아까 그래픽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픽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민주당에서 민주당. 예. 제가 통합당이라고 했나요? 예. 그 말씀 실수했네. 민주당이 예. 좀 유리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역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변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는 건 대단히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 뭐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과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14일 동안 말 실수 안 하기도 또 한 가지의 그런 관전 굉장히 포인트가 큰 아닐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런 말 실수들이 이렇게 여야 막론하고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고 그런 것들이 또 변수를 최대한 그렇습니다. 낮추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격전지한 것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 을을 선정해 봤는데요. 이곳이 홍준표 전 대표가 삼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성향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또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몫으로 장경태 후보가 나섰고요. 서초에서 삼선을 했던 이해운 후보가 서초를 벗어나서 이제 동대문을에 이번에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구도가 형성이 되는가 했는데 이제 민병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기는 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 서울 동대문을에 대한 판세 분석을 장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현역 탈락을 시켜야만이 뭐 쇄신이라는 그런 카드를 국민단에 선보이지 않습니까? 물갈이, 그 예. 물갈이의 칼날이 민병두 의원한테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미투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했지만 수도권 선거는 결국은 표심, 당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물보다는 당의 기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기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 물론 청년 우선 공천 지역으로 83년생, 37세고 대학생 시절 반값 등록금 운동을 했던 장경태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재선 의원이죠. 이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혜원 의원이 이제 서초에서 일로 옮겨왔지만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네. 여기서 표가 갈라 먹으면 어부지리로 내가 당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여론적 지표로 봐서는 지금 당심이 훨씬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네 곳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해도 무소속으로 탈당한 사람과 경선을 해서 구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예.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경선이라든가 어떤 후보 단일화의 어떤 그런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지지율 최소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고 아니면 저렇게 각자 도생을 하면 통합당 이해운 후보와 장경태 후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삼자 대결로 하면 그래도 이것도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당에서는 뭐 동대문 갑 같은 경우는 뭐 거기는 다 안정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동대문 을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드시 잡아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예.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무소속과 무소속 탈당한 민병두 의원과 서로 어떻게 후보 단일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경태, 이해운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이고 민병두 후보가 거의 17% 정도니까 이 표만 넘어가면은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단일화가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병두 이제 후보가 뭐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핵심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략통으로 꼽혔던 그렇기 때문에 의원 이거는 아닙니까? 예. 만약에 끝까지 완주한다면은 승리를 누가 할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이해운 후보가
다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도라 말씀하셨잖아요. 구도가 만약에 이렇게 잡혀버리면 민병도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때 이건 예상하기 어렵고 단지 단일화한다면은 장경태 후보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그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예. 지금 뭐 동대문을도 그렇고 저희가 격전지를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선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뭐 나오는 수치들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표본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도 낮고. 응답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 지역의 민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남은 14일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엔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어느 당한테 유리하고 좀 못 미치면 어디가 좀 불리하고 뭐 이런 해석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선거 예. 때마다. 근데 이번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게다가 재외국민 투표조차도 지금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수많은 공간에서 선거 사무가 중단된 상황이라서 이런 선거법도 개정된 상황에 이런 투표율도 이전과 좀 다른 추이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뭐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게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예. 지금 재외공간 관련인데 재외공간 이 투표를 보면은 미국과 유럽 쪽은 거의 이제 뭐 네. 투표를 못 하게 됐어요. 예. 중국이라든지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은 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추가로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있는 아니에요? 거죠. 그런 거 아시죠? 만약 그 지역에서 더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또 이제 불리할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포들과 또 동남아 교포하고 또 투표 성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의 유권자 성향이 좀 만약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면은 그건 야당에게 불리한 거죠. 반대로 또 동남아의 경우가 반대하면 또 역시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이 재외공간 투표도 워낙에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박빙으로 진행된다면은 이것도 이 부분도 좀 투표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예.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진작에 이거 선관위가 대책을 세워야 네.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까지 그렇게 선관위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 상황에 근데 각 당에서 그 재외국민 투표까지 신경 쓸 여력이 과연 있을까요? 뭐 여력이 없겠죠. 예. 없지만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재외 유권자가 17만 1,000명인데 사실은 뭐 5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또 들고 여기에 또 이제 비례만 또 투표를 하게 돼 있고 네, 예.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56%, 네. 홍준표 후보 지지가 7%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 투표에서는 여당 민주당이 약간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코로나 투표 프랑스 선거 때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부뚜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깜깜이 선거도 이슈도 없고 내가 왜 선거장에 나가서 이 복잡한 선거를 해야 되는지 또 복잡한 선거 그리고 비례 또 여러 가지 연합 정당들 네. 이런 정당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결국은 극렬 지지층 보수당과 진보당의 열성 지지층이 투표장에 갈 것이다. 그러면 50% 내외에서 투표율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여론조사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어느 당이 유권자라든가 당원들을 많이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